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돌려줘. 그러지 마. 돌려달라고. 그래, 돌려주래. 야, 아이 정확하게 맞춰. 알았지? 다음 순간 경수는 시뻘건 국물을 뒤집어 쓴 채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경수의 도시락 반찬 병엔 김치병을 빼앗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돌리다가 친구들이 그 김치병을 일부러 경수의 얼굴로 집어던진 것이었습니다. 경수는 김치 국물을 머리부터 뒤집어 쓴 처참한 모습이 되었어요. 하, 진짜 웃긴다. 사진 한 장 찍고 싶어. 경수야, 김치 해봐. 김치. 아씨, 카메라가 없네. 아우, 우리 경수 너무 불쌍해서 어떡해. 제가 다니던 학교는 노는 아이들이 많기로 유명한 학교였어요. 최근에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경수는 아직 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죠. 소심하고 착한 성격 탓에 아이들이 놀려도 가만히 있으니 더 타깃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늘 어깨를 움츠리고 다녔는데 그 모습 때문에 안 그래도 마른 몸이 더 왜소해 보였어요. 키만 볼뚱하게 컸지 지나치게 말라서 마치 철사에다가 껌 하나를 꽂아놓은 듯했죠. 거기다 경수는 그 마른 얼굴에 도수가 높고 커다란 안경을 써서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안경 원숭이, 우리 반 어떤 아이가 지어 부르기 시작한 경수의 별명이었답니다. 어느 날 경수는 체육 시간에 체육복 없이 교복 차림으로 운동장에 서이기도 했어요. 누군가가 경수의 체육복을 훔쳐다가 찾지 못할 곳에 감춰버린 것이었죠. 경수는 전학 온 지 한참이 지나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들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성격은 내성적이었죠. 경수가 놀림을 받는 것을 볼 때마다 같은 반 친구들 사이에 놀림받는 사람과 놀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참 싫었습니다. 더불어 경수에 대한 동정심으로 마음이 불편해지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굣길 학교 문구점 앞에서 모든 아이들이 또다시 경수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저 묵묵히 하굣길을 걷던 경수를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거였습니다. 그 바람에 경수는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만 안경이 코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지게 된 것이었답니다. 경수를 넘어뜨린 못된 친구 중 한 명이 경수의 등을 팔꿈치로 한 대 때리자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구르고 말았어요. 안경이 없으면 거의 보이지 않는 지독한 근신 경수는 바닥을 더듬으며 어떻게든지 안경을 찾아 쓰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곳에 목격한 저는 경수에 대한 안쓰러움으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경수를 도와주기에는 그 짓궂은 친구들의 파워가 반에서 너무나 컸죠. 저는 그래도 용기를 내어 그 현장을 슬쩍 지나치는 척하면서 안경을 주워서 경수의 손에 들려주고는 도망치듯이 그곳을 벗어났답니다. 제가 경수를 도와주려고 하는 데는 경수에 대한 안쓰러움도 있었지만 제가 관련된 이유도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저 역시 경수만큼은 아니었지만 별것도 아닌 일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어느 학교에서나 잘 나가는 친구들이 하나씩은 꼭 있잖아요. 우리 반의 윤진이라는 아이는 바로 그런 애였어요. 날씬하고 큰 키에 하얀 얼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갈색으로도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까만색으로도 보이는 신비로운 눈을 가진 동화책이나 나올 것 같은 아이였죠. 그런데 제가 왜 놀림을 받았냐고요? 윤진이와 키와 몸매가 거의 똑같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만 보면 윤진이와 저는 흡사하게 보였죠. 그래서 제 별명은 100m 윤진이 또는 짝퉁 윤진이었어요. 멀리서 보면 얼굴은 잘 안 보이니 윤진이로 착각하는 애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별명이 붙게 된 거죠.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는 중이었어요. 그때 누가 제 어깨를 조심히 툭툭 두드리더라고요. 주기 이윤진아, 할 말 있는데, 잠깐 시간 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옆반의 한 남자애가 제게 초콜릿이 가득 담긴 선물 상자를 제 품에 들이밀었고 저는 얼굴에 그 상자를 받고 말았어요. 그날이 발렌타인데이였거든요. 마치 고백이라도 하려는 듯한 그 남학생은 제 얼굴을 보더니 경악스럽다는 얼굴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그의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아우씨 깜짝이야 뭐였냐? 야 미쳤어? 네가 뭔데 이걸 봐라. 고백하기도 전에 부정탔네. 야 안되나? 이거 윤진이 줄 거거든. 아우씨 기분 개더러워 좀 내. 그 뒤에 또 다른 남학생은 깔깔대며 웃기 시작했고 저는 그제서야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었어요. 윤진이를 좋아하던 남학생이 고백을 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장난기 많은 다른 남학생이 도서관에 있는 저를 보고는 윤진이가 도서관에 있으니 가보라며 알려준 거였어요. 이 소문은 순식간에 학교에 퍼져나갔고 저는 그걸로 한동안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윤진이보다 얼굴이 못나고 못생겨서 받는 놀림이었기에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윤진이에게 피해 의심마저 생겨버렸죠. 그래서 경수에게 동정심이 생겨 알게 모르게 뒤에서 경수를 좀 챙긴 거였어요. 안경을 주어주니라며 학교 사물함에 손수건을 넣어주기도 했죠. 누군가는 그런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수가 윤진이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윤진이 주변에 자리 잡고 앉는 것은 물론이고 윤진이 책상 서랍에 몰래 초코우유 같은 음료를 가져다 놓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소문이 퍼졌어요. 경수가 윤진이를 좋아한다고요. 경수는 그렇게 놀림을 받으면서도 윤진이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그런 관심은 지치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윤진이는 그런 경수의 관심에 철저한 무반응으로 대응하고 있었죠. 싫다는 않게진 한마디보다 사람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그 무반응이 경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제게는 쉽지 않았던 고등학교 시절이 끝나고 많은 아이들이 각자의 적성 또는 성적에 맞는 대학교를 정해서 진학했죠. 그리고 윤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는 대신 연예기획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총상위권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대충 성적에 맞춰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경수가 저와 같은 학교에 진학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온 고등학교는 지방의 소도시에 있는 학교였어요. 아주 큰 대학교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은 서울 출신 학생들이 많았던 학교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경수밖에 없었어요. 경수는 알수록 참 마음에 맺히는 구석도 없고 그네진 곳도 없는 착한 아이였답니다. 제육복을 숨긴 아이가 누군지 뻔했어도 그걸 선생님께 일러 바치는 일도 없었어요. 김치 국물과 때로는 유리병이 깨져 피를 같이 뒤집어 쓰고도 그걸 부모님께 말하지 않는지 부모님이 학교로 찾아오시는 일도 없었죠. 대학교에 오자 경수와 저는 피차간에 아는 사람이라곤 서로밖에 없는 사이라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그렇게 착한 경수를 알아보아주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경수는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는 성실한 대학생으로 4년을 보냈어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자 서로의 집안 사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죠. 저는 경수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수가 그렇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가 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몰랐지만 경수의 아버지는 작지만 꽤 튼실한 기업의 대표였답니다. 고등학생일 때 경수는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담임 선생님 정도나 경수의 집안에 대해 알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어머니는 경수를 낳으실 때부터 지금까지도 몸이 약하셨다고 했어요. 병치레를 하시느라 집안에서 어머니가 결정하실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죠. 자연의 아버지의 위세는 경수의 집에서도 친척들 간에도 대단한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권위적인 명령이었고 그 말씀에 두려다는 사람은 아무도 거의 없었다네요. 경수 역시 그런 집안 환경에서 아버지의 위세에 눌리고 몸이 약하신 어머니의 적극적인 보살핌을 받고 자라지 못한 탓에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태어날 때 경수는 미숙아였다고 했어요. 키는 나이에 맞게 자랐지만 정말 허약해 보이기 이를 데 없었죠. 그런 경수가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나오더군요. 경수는 강원도 산골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멀어서 면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위문 편지는 꽤 여러 번 써주곤 했죠. 늘 편지로만 소식을 전하다가 경수가 전역하기 직전에 휴가를 길게 나와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웬 모르는 남자가 제게 말을 걸더군요. 인생 최초로 헌팅을 당하는 건가 싶어 심장이 두근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근키에 몸도 좋고 남자다운 박력에 이 사람 멋있다라고 생각한 순간 그 남자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에이 희정아, 잘 지냈어? 저는 순간 놀라 그 남자를 빤히 보았어요. 누군데 내 이름을 알고 있지 하고요. 그런데 눈 씻고 다시 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야 경수. 안경만 벗으실 분인데 못 알아보네. 경수? 네가 경수라고? 저는 놀라서 입도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두꺼운 안경 속에 그런 잘생긴 친구가 숨어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요. 놀라는 제 모습을 본 경수는 뭐가 웃긴지 계속 히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런저런 군생활 이야기를 몇 시간 듣고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군대가 빡세긴 한가 보다. 네 몸이 이렇게 변한 걸 보면 그래도 더 건강해진 것 같아서 보기 좋네. 다음엔 땡간인으로 만나자. 너도 나 없는 동안 잘 지내고 있어. 헤어지는데 이상하게 제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헤어지고 집에 와서도 계속 경수의 달라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 감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저 친구가 잘 되어서 나와서 신기하다라는 마음인 줄 알았죠. 제가 먼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귀향을 해서 어느 중소기업에 입사했어요. 회사 생활을 하던 중 동계 모임이 있어서 나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재미있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수가 학교 후배들에게 인기가 많아졌고 심지어 고백도 몇 번 받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경수가 그 누구와도 사귄 적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수와 친한 저는 경수에게 물어보았어요. 경수도 인기남 됐다며? 근데 왜 한 명도 안 사겨? 인기남은 무슨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난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 어머, 진짜? 어머머, 누군데? 나중에 알려줄게. 나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자리 잡으면 그때 고백하려고. 우와, 멋지다. 너 되게 순정파구나. 그나저나 누군지 진짜 궁금하다. 나만 세자가 알려주면 안 돼? 안 돼. 이제 그만 물어봐.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경수도 졸업을 하고 기양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수는 여동생들만 둘을 둔 외아들인데 어머니가 몸이 약하셔서 굳이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지 않고 기양을 한다고 했죠. 경수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 들어가는 대신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자립하는 길을 택하더라고요. 아마도 권위적인 아버지와 일을 하는 것은 경수의 성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드는 일이었을 거예요.
경순의 회사가 제가 다니는 회사와 거리가 가까운 탓에 퇴근 후 자주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인연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다 보니 둘 사이가 나름 돈독해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경수가 맛집을 찾았다며 주말에 저를 불러냈습니다. 경수와는 이야기가 잘 통해서 만나자마자 수다스매경에 빠지곤 했죠. 우리 회사에 겁나 느끼한 김대리님이라고 알지? 지난달만 해도 경리한테 출근되던. 근데 이제 자꾸만 나한테 추파 던지는데 미치겠어. 일하다가 도둑 마주치면 윙크하고 난리도 아니야. 불편해 죽겠어. 넌 그 사람 어떤데? 싫지. 그 사람 뒤에서 은근 다른 사람 괴롭히고 남의 공조 가로채는 거 보면 옌손도 별로인 것 같아. 난 그런 사람 딱 별로야. 그럼 그런 사람이 못 건드리게 남친을 만들어. 내가 이번 주에 진짜 괜찮은 남자 소개시켜줄까? 우리 회사 사람인데 옌손도 착하고 뭐 키도 크고 다 괜찮아. 진짜? 잘생겼어? 내가 볼 때 잘생겼는데 네가 볼 땐 어떤지 모르지. 그건 네가 보고 판단해. 알겠어. 완전 땡큐. 그럼 이번 주에 보자. 그리고 소개팅 당일에 구금 레스토랑에 나가 경수와 함께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개팅남이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일단 배가 고파서 스테이크 2접시를 시켰습니다. 경수는 제 스테이크를 먹기 좋게 썰어서 제 앞에다 주었어요. 저는 소개팅남이 오기 전에 일단 편히 밥을 먹어놔야겠다는 생각에 우거우거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고기를 가득 채로 이야기했어요. 이상하다. 왜 아직 안 오지? 뭐고 이게. 근데 여기 고기 진짜 맛있다. 그래? 난 맨날 이런 것만 먹고 살고 싶어. 그렇게 살게 해줄게. 어떡해? 이정아, 사실 나도 좋아해. 우리 결혼 전제로 사귀자. 푹. 저도 모르게 고기를 뿜어냈고 경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차분하게 제가 흘린 음식들을 치우고 입까지 닦으라고 티슈를 건네었습니다. 경수가 오래전부터 좋아한 사람이 바로 저라고 했습니다. 설마 군대 다녀오고 나서부터? 아니, 훨씬 전부터? 그럼 대학 다닐 때? 아니, 더 전부터. 이상하다. 고등학교 때는 아닌데. 맞아. 내가 실수한 것뿐이지. 알고 보니 경수가 윤진이를 좋아했던 것은 윤진이가 저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눈이 나쁜 경수가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었죠. 아무튼 제가 경수에게 내민 숨길에 저를 마음에 두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저를 윤진이로 알고 착각했다는 말만 들어봤지 윤진이를 저로 착각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서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친구로만 생각했던 경수의 고백이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경수가 남자로 인식되었던 것인지 저는 경수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어요. 경수를 오랫동안 봐와서 알았지만 경수는 착한 데다가 참 다정다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좋아하니 저를 해바라기처럼 바라봐주더군요. 도시락을 직접 싸오기도 하고 비 오는 날이면 제 회사 아래에 늘 경수가 서 있곤 했어요. 제가 야근하는 줄도 모르고 몇 시간이고 기다리기도 했고요. 그런 경수를 안 좋아할 수가 없었죠. 오는 길에 꽃집이 있더라. 너를 닮은 백합꽃하고 안개꽃이 있어서 만들어 왔어. 경수가 내미는 꽃다발을 한겨울 공원에서 받았어요. 꽃다발의 아래쪽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포장된 곳이 따뜻했습니다. 경수의 손에 옮기려니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꽃들을 화병에 굽기 위해 펼쳤을 때 작은 손난로와 쪽지가 눈에 띄었어요. 출퇴근할 때 손 시릴까봐 꼭 들고 다녀?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경수야,
내가 네 안경 주워주게 정말 잘한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안 그럼 네가 나 좋아할 리도 없었잖아. 심지어 지금은 너 이렇게 멋있어지고 잘생겨졌는데. 무슨 소리야? 너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아마 그 일 아니었어도 나는 대학 다니면서 너라는 사람 겪으면서 좋아했을 거야. 이정아, 자신감을 가져. 너게 매력 있는 사람이야. 경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시절 무너진 제 자존감마저 세워주었죠. 순조로운 연애는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착한 성품에 잘생기기까지 한 경수 모습에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흔쾌히 저희 결혼을 허락하셨죠. 시댁이들 경수의 집에도 인사를 위해 찾아갔습니다. 꽤 부촌이라고 알려진 곳에 있는 경수의 집. 경수네 집은 제 생각보다 훨씬 부유해 보였어요. 그런데 경수의 어머니, 즉 제 시어머니 되실 분은 이미 들은 대로 많이 여위고 허약해 보이셨답니다. 그렇지만 참 인성이 좋은 분이었어요. 처음 찾아간 며느리감인 저를 마치 오래 대해온 딸같이 대해주셨죠. 손을 꼭 잡고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결혼 전에 여러 번 경수의 집에 드나들면서 시어머니 되실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수에게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시어머니가 몸이 아파 경수를 조체중화로 나오셨다는 이야기도 어머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외아들이니 시집살이를 해야 하나 하는 걱정도 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렵게만 느끼면서 인사를 드린 시아버님 되실 분이었지만 겉으로도 권위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일에 익숙하신 그런 분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되실 분은 참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시집살이를 하게 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수의 어머니가 당신이 몸이 약해 며느리가 고생될 것이라고 오히려 우리를 데리고 사는 곳을 반대하셨다고 하더군요. 경수네 집에서 둘이 살기에는 좀 큰 전셋집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는 남루하지 않게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집살이까지 각오를 했던 저는 결혼을 해서도 계속 회사에 다녔어요. 경수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제가 버는 돈은 모두 저축할 수 있었답니다. 경수는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사업체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 부품을 만들고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체였죠. 경수는 그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도 않고 아버님이 결코 함께 일하기엔 가난 분은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내 월급이 좀 많았다면 너 고생 안 시켜도 됐을 텐데. 미안해. 우리 부지런히 일해서 집도 사고 아이도 빨리 갖자. 그렇지만 아버지 회사를 내가 물려받을 생각은 없어? 너 혹시 그게 섭섭하니? 아니, 전혀. 난 자기 선택을 원해. 아버님 그늘 아래서 편히 할 수 있는 일마다 하고 자기 열심히 하는 거잖아. 당신 멋있어. 다만 자기가 외아들인데다가 아버님도 물려받기 원하시는 거 보면 마냥 끝까지 커버할 수 없을 것 같긴 해. 그래서 나중에 당신이랑 아버님이 부딪힐까봐 그게 걱정이지. 저는 남편의 뜻에 동의해 주었어요. 남편은 남들이 말하는 소의 예측가였습니다. 제 말이라면 밭으로 매주를 쉰다고 해도 믿어주었고 제가 조금만 아프기라도 하면 회사에 출근하고 나서도 밥은 먹었냐 약은 먹었냐 진정에 가 있어라 등등 거의 10분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해서 저를 챙기곤 했어요. 오로지 제게만 관심이 있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편이었죠. 거기다 남편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경력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입사 초기에 비해 월급도 꽤 늘었어요. 시집에서 마련해 주신 전셋집 보증금이 있었고 제가 버는 돈에 고스란히 저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적 빨리 아담한 우리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집을 마련했다고 친구들이 부러워하더군요. 저는 동창들 모임에서 어깨를 한껏 세울 수 있었답니다. 여자 동창들이 따로 모이는 자리에서는 특히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창들 모임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윤진이가 모임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대뜸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경수랑 결혼했다는 게 사실이니? 왜? 아니, 그냥 내가 모임에 거의 나오지 않다 보니 그 소식을 이제 들었네. 안경원순이 경수한테도 짝이 있었구나. 윤진이는 여전히 고등학교 때 잘 나가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경수와 결혼한 저를 마치 까이보듯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수가 옛날에 나 좋아하지 않았었나? 어머, 혹시 아직도 나 못 잊어서 짝퉁인 너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런 거면 완전 소름인데. 야, 김현진,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언제 저기 얘기 꺼내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드냐? 너 그런 헛소리 할 거면 그만 들어가라. 조크야, 조크. 그냥 한 농담에 웬 급발진. 그러는 너 좋다는 애들 많았는데 너무 고르는 거 아니야? 하긴 인물 하나 가지고 마음에 드는 신앙을 얻긴 힘들지. 윤진이의 그런 말에 기분이 나빠져서 한마디 해주었어요. 모임의 분위기가 조금 묘해지는 순간 한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따지고 보면 희정이가 위너야. 경수 잘생겼지. 게다가 총수기업 대표 아들이잖아. 희정이가 준저 시집 잘 갔어? 그 말에 윤진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수와 결혼한 저를 조금 시기하는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나 오늘 고등학교 여동생들 모임에 갔다 왔는데 누가 왔는지 알아? 윤진이가 왔더라고 글쎄. 여전히 눈이 부시더라. 그런데 거만하고 건방진 것도 그대로였어. 안 궁금해? 남편의 기분이 나빠질까봐 남편과 결혼한 사실을 가지고 윤진이가 저를 까이보듯 하더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윤진이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는 듯이 TV의 스포츠 중계로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자기 관리를 시작한 거였죠. 어느 날부터 헬스클럽을 다니고 아침마다 20km씩 달리기를 하는 등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군대 다녀온 이후에도 몸이 좋아지긴 했지만 좀 더 신경 쓰더라고요. 그동안은 콘택트 렌즈를 교환한 데 금만 묻고 라섹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안경 원숭이가 아니었죠. 오히려 지나가면 한 번쯤 돌아볼 만한 매력 있는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도 함께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야, 경수, 너 볼수록 기적이다. 아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우리 안방만이 모시고 다니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노력을 좀 했지. 대답도 역시 애처가다운 것이었어요. 여기에 더하여 남편의 집안에 대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남편을 노리던 아이들은 조용히 남편의 눈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와서 사과하는 친구도 하나둘 생기더라고요. 정말 행복하고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었어요. 저는 집을 마련한 후에 계획대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피임을 해서일까요?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더군요.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빨리 손주를 남겨달라고 그 권위적인 말투와 명령처로 말씀하셨어요. 아이들 원하는데도 생기지 않으니 그것도 큰 스트레스더군요. 그래서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서 2시간이 넘게 수다를 떨고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는 그런 평범한 아줌마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부부동반으로 참석했고 어떤 아이는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친구들에게 인사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혼자인 아이들은 또 혼자인 대로 참석했고요.
그런데 그날은 동창부임에 그렇게 자주 모습을 나타내지 않던 윤진이가 또 나왔더라고요. 모두들 오랜만이야. 다들 여전하구나. 근데 저 훈남은 누구야? 우리 반에 저런 애가 있었나? 경수잖아, 최경수. 뭐? 그 안경 원숭이? 아, 경수야, 잘 지냈어? 너 멋있어진 것 같다. 야, 윤진아, 네가 웬일이야? 동창 모임에 다 오고 그동안 얼굴 안 보이더니 혹시 그동안 동창 모임 나와서 나 찾았던 거야? 네가 그런 줄 알았으면 더 일찍 나올걸. 너 요즘 무슨 일 해? 나 모델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것저것 하지. 그래? 이것저것 뭐? 뭘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 혹시 나한테 관심 있어? 뭐 유부남이긴 하지만 너 정도면 싫진 않네. 그 말에 남편은 한쪽 입꼬리를 울리며 살짝 웃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에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저는 남편 옆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 뭐야? 지금 둘이 무슨 얘기해? 아니야, 얘기는 무슨. 저는 남편을 다른 부리 쪽으로 데리고 갔고 본능적으로 윤진이와 남편을 떨어뜨려 놓았어요. 뭔가 모르게 신경이 거슬렸지만 그날 모임은 무사히 끝나고 다들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다녀온 그쯤에 저는 몸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어요. 얕은 기침과 미열이 나는 증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열도 심하고 기침도 심해서 일주일 가까이나 집에서 쉬어야 했답니다. 약 먹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좀 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집도 장만 있고 내가 벌어오는 돈 가지고도 생활이 충분하잖아.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는 거 아니고 돈이 안 되더라도 너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어떨까? 남편은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이가 생기면 돈이 들어갈 일도 많아질 것이고 너무 이른 걱정이긴 했지만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 준비도 미리 해두고 싶었죠. 굳이 그만둘 일이 없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남편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예, 너 혹시 애 들어선 것 아니니? 에이, 설마. 그렇게 친정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산부인과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된 산부인과에서 저는 제가 임신한 지 이미 3개월이 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기다리던 첫 아이가 될 듯이 기뻤어요. 그러다 임신이 된 날짜를 따져보다가 임신 초기에 독한 감기약을 먹었다는 것이 우선 마음에 걸렸죠. 아무튼 그런 걱정을 임신 10개월 내내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출산하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바로 그 감기약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제 일생에서 가장 슬픈 일을 겪게 되고 말았답니다. 사산이었어요. 4일간의 생고 끝에 낳은 아기, 태어났을 때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탄식이 제일 먼저 제 귀에 와서 꽂혔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그 아이의 운명이겠지. 세상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단다. 그러니 마음 상해서 멈춤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당장 직장 그만둬라. 아이 그리고 집에도 쉬면서 손주 보게 해줄 생각이나 해. 시어머니와 달리 시아버지는 여전히 권위적인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의 죽음, 아이의 엄마만큼 슬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치 제가 죄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책도 컸습니다. 몸이 나른한 초기 감기 같은 증상을 처음 느꼈을 때 바로 산부인과에 가지 않은 일, 그리고 심한 감기에 걸렸을 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독한 약을 먹은 일도 심하게 후회가 되었어요. 산부인과 다들 나갈 때 아기를 품에 안고 나가는데 저는 그냥 빈몸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태어나던 나이도 어찌나 서럽던지요.
남편과 친정 부모님이 그런 저를 달랬고 시어머님의 따뜻한 말씀도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말씀은 저에게 약간의 스트레스였고 무엇보다 첫아이를 그렇게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해서라도 빨리 둘째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런 우리의 바람을 아는지 그 둘째 아이가 생겼답니다. 첫아이를 사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의사는 한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습관성 사산이나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더군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오로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죠. 이번엔 꼭 건강한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으로 10개월 동안 몸이 죽도록 아파도 약은 코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좋아하던 커피조차 단 한 모금을 입에 대지 않았답니다. 진정에서도 조바심이 대단하셔서 제가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도록 살림을 거의 도맡아 해주다시피 하셨어요. 남편이 임신 기간 동안 저를 위해 보여준 행동은 정말 책으로 한 권을 써도 모자랄 지경이었답니다. 좋다는 음식을 매일 싸들고 들어왔고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틀림없이 사오기도 했어요. 비싼 에어컨까지 마련하면서 제가 덥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죠. 시어머니의 정성도 어지간하셨답니다. 저에게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무엇보다도 지난 일이 제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배려도 10개월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활력소가 되었죠. 10개월을 거의 두어서 보내다시피 하면서 친정어머니가 만들어주시고 시어머니가 보내주시는 정성 가득한 음식만 먹다 보니 살이 부섭게 찌기 시작하더군요. 살은 아이를 낳고 빼면 될 일이었고 저에게는 우선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살 너무 찌는 거 아냐? 건강이 안 좋아. 운동도 좀 해야 출산도 쉽다던데 괜찮을까? 이번엔 처음부터 제왕절개로 나올 거야. 지난번에 산통이 오래 갔을 때 아마 아이도 힘에 겨웠을 거야. 그게 마음에 걸려. 의사도 제왕절개에 반대하지 않았고 저는 오로지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생각밖엔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10개월을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윤진이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노림을 받던 그때의 서러운 감정이 갑자기 되살아난 것은 왜일까요? 윤진이 때문에 노림을 받던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것이 마음속에서 다시 솟아오르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잠을 줄이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동네 개천가를 뛰기 시작했죠. 윤진이라는 존재가 다시 제 머릿속에 각인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개천가를 그렇게 뛰어도 살은 빠지지 않더라고요. 운동을 하면 입맛이 좋아졌달까요? 먹는 것이 늘면서 오히려 살이 더 찌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던 남편도 드디어 한마디 했어요. 요즘 들어서 당신도 살이 찌는 것 같아.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걱정하니대. 좀 빼도록 해봐. 왜? 전에는 괜찮다고 하더니만 이젠 태도가 달라졌네. 이제야말로 쳐다보기가 싫어진 모양이지. 누구하고 비교된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귀에는 그렇게 들리네. 비교? 무슨 비교? 누구하고 비교를 해? 윤진이 얘기가 바로 목구멍 앞까지 넘어왔지만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어려던 말을 그냥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내일 저녁 후에 하던 대로 과일을 깎아서 한 접시를 남편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과일 한 조각에 집어들자 저도 한 조각에 집어서 먹기 시작했죠. 과일에 당분이 많아서 밤에 먹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잖아. 살 찌는 거 걱정하는 사람이 밤에 과일을 왜 먹어?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없어? 다른 거 사다 줘? 본 마음이 이제 나오네. 먹는 것도 꽤 부리 싫대 이거지. 윤진이랑 비교가 너무 확실하게 되는 모양이지.
다음 순간에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하고 말았어요. 남편같이 천하의 순하고 착한 사람이 과일 접시를 뒤집어 엎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는 오직 당신하고 우리 가정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고등학교 때부터 남편을 보아왔지만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당장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저 눈앞에 벌어진 상황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밖에요. 미안해. 내가 요즘 회사에 신경 쓸 일이 좀 있다 보니까 예민해지셨나 봐. 정말 미안해. 많이 놀랐지? 남편의 다르는 말에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남편은 엎어진 과일 접시를 자신이 다 수습했어요. 남편은 제가 진정할 때까지 저를 계속 달래고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넘겼죠. 그리고 남편은 이 일이 있기 전과 똑같은 다정다감한 남편이자 아이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느새 거울을 습관적으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분명히 고도 비만으로 보이는 낯선 아줌마가 하나 서 있었어요. 마치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죠. 화장품도 명품 화장품들로 바꾸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명성이 자자한 비만 관리샵에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도 하루에 밥 반 공기와 샐러드만 먹었어요. 그런데 결코 평생 동안 이렇게 먹고 살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도저히 배고픔을 견디지 못할 때 심한 갈등 끝에 결국 커다란 양푼의 밥과 있는 반찬을 모두 쓸어 넣고 석석 비벼서 한 그릇을 다 비우곤 했습니다. 굶다가 갑자기 폭식을 하게 되는 것,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요요 현상이라는 것을 불러오는 지름길이라죠. 열흘을 굶다시피 하다가 먹는 한 끼가 고스란히 두로사로 돌아왔고 몸무게는 전보다 오히려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동반으로 가야 하는 모임에 가는 것도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회사 사람들과 부부 동반으로 하는 저녁 식사 모임이 있으니까 준비해. 꼭 부부 동반으로 가야 하는 거야. 나 안 가면 안 돼? 다들 같이 오는데 내가 호랍이도 아니고 어떻게 혼자 가. 같이 가야 되는 모임이야. 준비하고 있어. 저녁 때 보시러 올 테니까 같이 가자. 알았지?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남편이 제가 살이 찌고 얼굴 모습이 변하기 전과 다르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벽이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부부 동반으로 가야 하는 부인들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나가보면 같이 온 다른 부인들은 모두 날씬하고 예뻐 보이더군요. 저는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의 경수, 지금의 내 남편 또한 안경원숭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마치 허물을 벗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은 멋진 모습과 저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나란히 앉아있는 게 미안하고 창피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보시고 다니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던 사람. 그 사람에게 제가 결국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저 혼자만 노심초사하는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래도 그 열등감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럴수록 더욱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진정에서도 그 사실을 아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이 들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집까지 장만하던 애가 요즘 도대체 왜 이러니? 아무리 네가 벌어서 저축한 돈이라고 하지만 돈 이렇게 쓰는 건 주부가 할 짓이 아니야. 정신 좀 차려라. 어? 도대체 왜 이래? 엄마, 나 어떻게든지 살 빼서 애 낳기 전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최서방이 변한 내 모습 때문에 저를 외면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최서방이 뭐라고 하든 아니면 무슨 딴짓이라도 하고 다닌다는 거냐? 친정어머니의 말씀처럼 남편이 제 외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거나
더 나아가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딴짓을 하고 다닌 곳은 절대 아니었어요.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더 문제라면 문제겠죠. 남편이 TV에 열중하고 앉아있는 일, 흔히 일을 마치고 귀가한 남자들이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저를 외면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답니다. 날이 갈수록 이런 증상은 심해졌고 드디어 남편에게 대놓고 그런 심중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나한테 말 안 붙인 지 오래된 거 알아? 집에 오면 그저 TV에만 매달리고 그렇지 않으면 늦게 들어오고 당신 편한 거 스스로도 알고야. 별 말을 다 들어보겠네. 내가 편하긴 뭐가 편해. 나 집에 오면 스포츠 중계방송 보는 것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늦는 거야.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는 거지. 나도 밖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거 싫어. 당신하고 우리 아들 있는 집에 빨리 와서 쉬고 싶다고.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 하지 마. 말 안 한다고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뚱뚱하고 못생겨지니까 마음 편한 거 다 안다고. 그렇게 따지자면 나하고 결혼한 네가 더 이상하다. 인물로 따지자면요. 고등학교 때 나만큼 못난 사람도 찾기 어려웠지. 그런데 나하고 왜 결혼했냐? 그러는 내가 그동안 노력을 해서 모습이 바뀌어서 나하고 계속 사는 거야. 남편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침착하게 대꾸하는 것이었어요. 말로는 어떻게 반박할 도리가 없었죠. 그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서는 두 사람의 죄가 번갈아 속삭이고 있었어요. 내가 뚱뚱해지니까 경수가 마음이 변한 거야. 내가 안 보는 데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거야 알 수 없는 일이지. 그리고 윤진이를 아직 못 잊고 있는 게 틀림없어. 경수 달라진 데 한 구석도 없어. 나 스스로 그저 예전의 나와 다른 지금의 나에게 적응 못하는 것뿐이야.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었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분란을 만드는 건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데 저를 다독였어요. 남편은 편한 것이 없었지만 아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윤진이로 인한 노랭감이 되었던 그 좋지 않은 기억이 또 되살아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쓸데없는 피해의식이 고개를 들면서 왠지 눈물이 솟더군요. 그렇게 훌쩍훌쩍 혼자 울다가 전화 벨 소리에 퍼뜩 정신이 났습니다. 지난 고등학교 동창이더군요. 친한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결혼을 못하고 있던 주연이라는 친구의 결혼 소식을 알려오는 전화였어요. 약 1시간쯤 후에 결혼한다는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고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죠. 한 달 후에 다시 부부 동반으로 가야 하는 동창 부임이 생겼다는 것이 마음에 고였지만 그 결혼식에 안 가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시댁과 우리 집이 발칵 뒤집힐 만한 사건이 생기고 말았답니다. 권위적인 성품의 다혈질이신 시아버님께서 어느 날부터 머리가 무겁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쓰러지신 거였어요. 아버님의 용태는 생각보다는 나빠 보이지 않으셨지만 의사의 말대로 혈압이 불규칙하시니 절대 안종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장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힘들 것 같다. 왜 애비니가 아무리 싫어도 가업을 이어라. 다른 말할 생각하지 말고 아이 애비 명령이다. 멀쩡한 아들이 있는데 내가 아프다고 해서 다른 경영자를 채용하는 것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이번에야말로 애비니가 회사에 아주 들어앉아라. 네, 권위적으로 말씀하시는 시아버님의 말씀, 그리고 상황이다 보니 남편도 더 이상 아버님의 사업을 물려받는 일을 피할 수만은 없게 되었어요. 더구나 늘 당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우리 부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던 시어머니까지도 아버님의 이 말씀에는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답니다. 오히려 남편을 설득하셨죠. 아버님의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만이라도 회사 일을 맡으라는 말씀이셨어요. 어머님까지 이렇게 나오시는데야 남편도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가 봐요. 아버님과 어머님 앞에서 회사를 맡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아버님을 안심하시게 한 다음 병실을 물러나왔죠. 곧이어 남편은 오래 다닌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아버님 회사로 들어갔답니다.
남편은 회사를 이끌어 가는데 정신이 없었고, 저는 저대로 그런 남편을 뒷바라지 하는데 정신이 없는 상태로 한 달여가 지나서 고등학교 동창 주연이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서 북적이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 저 친구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우리 부부도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저렇게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윤진이도 이 결혼식장에 나타났죠. 검은색 정장에 하늘하늘한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있었어요. 별로 반갑지 않은 아이였고 옷도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빛이 나더군요. 사람들 눈이 모두 윤진이 쪽으로 쏠렸죠. 일부러 검은 옷을 입은 것 같았어요.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돋보여야 하는 말이에요. 그런 예의 정도는 알고 있네라고 생각했죠.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부터 찍은 후에 피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유쾌한 농담들을 주고받으면서 신랑 신부가 오기를 기다렸고 곧이어 신랑 신부가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피로 현장으로 들어왔어요. 친구들과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윤진이는 남편 옆에 딱 붙어 앉아서 마치 저라는 존재를 잊은 듯 음식을 이것저것 권하기도 하고 둘만의 건배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를 정말로 화나게 하는 말 한마디가 두려우더군요. 경수야, 너 회사 불려받았다면서? 이제 회사 대표겠네. 뭐 그렇게 됐어? 네 능력이 또 너희 집안 레벨에 희정이는 좀 안 어울린다. 나 정도는 뒤에 어울리지, 안 그래? 김윤진, 적당히 해라. 아까부터 자꾸 치근덕거리는데 나 지금 되게 불편하거든. 뭐, 지근덕? 희정이 눈치 보여서 그래. 경수야, 근데 너 설마 나 때문에 일부러 희정이랑 결혼한 거니? 꽝 대신 닭, 뭐 그런 것처럼. 정말 듣자 하니까 너 취했냐? 아니면 도기병 있어? 희정이가 무슨 꽝 대신 닭이야? 나한테 김윤진 네가 닭이었어 알아. 그리고 너야말로 꽝 대신 닭으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오 대표님이랑 뭐 문제이냐? 내가 아버지 회사 대표 됐다니까 내가 뭐 막 대단해 보이고 그래. 오 대표님이랑 만나면서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뭔데? 네가 꼬리치면 내가 막 너 좋다고 받아줄 것 같아. 너야말로 꽝 대신 닭 아니야. 그리고 자꾸 우리 희정이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너 진짜 거슬리게 하지 마라. 오 대표님 연줄이라도 사고 있고 싶으면 아참. 그리고 너 내 전화번호 또 어떻게 알아서 자꾸 안 연락하냐? 너 혹시 유부남 키워 뭐 그런 거야? 혹시 그런 거면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난 너한테 전혀 관심 없으니까. 윤진이의 도배적인 말에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말에 장내에 있는 동창들은 모두 경악을 하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윤진이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빳빳이 들던 고개는 점점 숙여지고 있었어요. 주변에 앉아있던 친구들은 도대체 오 대표가 누구냐며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오 대표, 여자 가르치어가면서 스폰해주기로 유명한데 너도 너무 안심하지 마. 그동안 오 대표 첩 중에 너보다 예쁜 애들도 많았으니까. 첩이라는 말이 귀에 꽂혔고 그 순간 윤진이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 순간 남편이 윤진이의 손목을 잡아서 다시 앉혔습니다.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김윤진, 앞으로 나한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나는 너 같은 애 혐오하니까. 그리고 내 와이프는 너랑 비교도 안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아무리 네가 뭔 짓을 해도 나는 너한테 관심이 없어. 알아들었으면 그만 가봐. 그제야 남편은 윤진이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윤진이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피로 현장을 나가버렸어요. 주변에 앉아있던 친구들은 홍숭홍숭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윤진이가 남편 연락처를 알아내서 계속 연락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넘어오지 않았던 거고요.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제가 자꾸 나한테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니까 뭔가 좀 충격적인 말이 필요했어. 당신 알지? 나 그렇게 못된 놈 못 되는 거. 이거 진짜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그리고 당신 앞에서 제대로 행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지난번 동창회에서 윤진이와 만나기 전 남편은 이미 윤진이가 돈 많고 나이 많은 회사 대표에게서 스폰을 받는다는 사실에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업자 나간 골프 모임에서 윤진이의 뒷얘기를 알게 된 거였죠. 오 대표라는 사람이 지레 안 좋기로 유명해서 조심하라는 말을 해주려고 했었다가 기회를 놓쳤다네요. 그런데 통장회 이후부터 윤진이가 계속 집착스럽게 연락을 하곤 하더군요. 자기는 떳떳한데 제가 오해할까봐 너무 신경 쓰여서 은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더라고요. 좋게 이야기해줄 참이었는데 윤진이가 저한테 하는 모습을 보곤 너무 화가 나서 냅다 치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음식을 들어가자며 직접 음식을 떠주기 시작했어요. 접시에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담아주는데 마치 다이어트 도시락 같더군요. 진짜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 돼. 저렇게 굴어먹다가 조신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만날 거 아니야. 진짜 내가 당신 만난 건 행운이라니까. 착하지, 배려심이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 편을 서주지. 내 뒷바라지 잘해주지. 안 그래? 그런데 요즘 자기 좀 이상해. 자꾸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같고. 난 정말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는데 그냥 당신이 예전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저를 둘러왔던 피해의식을 모조리 깨부셔주었습니다. 저의 자존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꼽는다면 유럽 어느 왕실의 여왕도 공주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일 거예요. 제가 자신의 일생에서 유일한 사랑이라고 하는 저밖에 모르는 남편이 있는데 세상에 무엇이 부러울까요? 저는 남편이 저를 위해 새벽길을 달리기 시작했을 때의 마음으로 남편과 새벽에 국내의 개천가를 같이 뛰었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개천편을 들면서 같이 운동을 했죠. 남편이 말했었어요. 자신의 어떤 결정을 하던 명언해준 사랑하는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이 새벽길을 달리고 있다고요. 동창들 중에서 제일 시집 잘 간 저. 그 모습이 어떻건 먼저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것이 바로 동창들 앞에서 당당히 아내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마음을 밝힌 남편, 내 남편에게 앞으로 더 좋은 아내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여기까지 남편과 저,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남편의 첫사랑을 둘러싼 이야기를 들려드렸네요. 결국 남편은 아주 절대적으로 제 편이었죠. 새벽녘 개천가를 달리는 남편과 저를 많은 친구들이 응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진심을 보다 확실하게 알게 된 저는 그 오랜 묵었던 윤진이에 대한 피해의식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답니다. 남편과 제가 이렇게 확실한데 윤진이 따위가 어떻게 우리 사이에 죽음이나마 끼어들 수 있겠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